조선 최고의 학교가 하루아침에 사냥터로 바뀐 날, 그 학교 앞에서 1000명의 학생들이 통곡했습니다. 한양 북쪽 낙산 자락 아래, 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기도 전입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한 소년이 등잔 앞에 앉아 있습니다. 눈은 책 위에 고정되어 있고 입술은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우고 또 외웁니다. 방 밖에서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문을 엽니다. 아들이 잠들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도로 닫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식은 밥에 다시 불을 지핍니다. 아들이 밤새 공부할 것이니 새벽밥이라도 따뜻하게 먹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6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능을 앞둔 자녀 방 앞에서 귀를 기울이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새벽에 몰래 일어나 밥을 짓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시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 성균관,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조선 초기입니다. 한양 한복판에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교가 세워집니다. 이름하여 성균관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학교가 아닙니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기르는 곳입니다. 조선을 이끌어갈 관리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이곳에서 잠을 자고, 이곳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공짜입니다. 밥도 나라에서 줍니다. 방도 나라에서 줍니다. 수업도 나라에서 대줍니다. 지금으로 치면 등록금도 기숙사비도 식비도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양반집 어머니들이 아들을 성균관에 보내고 싶어 했던 것은 단순히 교육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균관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아이의 앞날이 열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라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뜻이었습니다. 가문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균관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속과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의 수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수능보다 훨씬 더 험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합격자는 수백 명에 불과합니다. 합격률이 몇 퍼센트가 안 됩니다. 그것도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16살 소년이 40살 장년과 같은 시험장에 앉습니다. 같은 시험지를 받아들고 같은 문제를 풉니다. 실제 기록을 보면
성균관 유생들의 평균 연령이 30대 중반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는 50이 넘은 선비가 소과에 합격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미 자녀를 둔 아버지가 할아버지 소리를 듣는 나이의 어른이 같은 시험장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붓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위해 조선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글을 배웁니다. 좋은 훈장 선생님을 모시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종이도 사야 하고 붓도 사야 하고 먹도 사야 합니다. 좋은 책은 더 비쌉니다. 형편이 되는 집안에서는 아낌없이 씁니다. 아들 하나 잘 키워서 성균관 보내는 것이 집안의 목표이니 공부에 드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형편이 안 되는 집안에서는 어머니가 밤새 바느질을 합니다. 품을 팔아 아들 책 한 권을 더 삽니다. 그것도 아들 몰래 내색 하나 않고 합니다. 600년 전 조선의 치맛바람 이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릉의 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이. 나중에 율곡 이이라고 불리게 될 그 인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쓰는 5,000원짜리 지폐 앞면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신사임당입니다. 5만원 지폐에 얼굴이 실린 그분입니다. 우리나라 지폐에 실린 사람들이 전부 성균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천원 이황은 성균관에서 공부했고 5,000원 이이는 성균관 장학생이었으며 만원 세종은 성균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왕이었고 5만원 신사임당은 성균관 유생을 길러낸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 신사임당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사임당은 조선시대 여성으로서는 매우 드물게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습니다. 그림도 뛰어났습니다. 이 어머니에게서 이이는 말을 배우고 글을 배웠습니다. 조선시대에 어머니에게서 학문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이가 13살이 되던 해에 소과에 응시합니다. 시험장에 어린아이가 들어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13살 이이가 장원, 즉 1등으로 합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이이가 16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 신사임당이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를 잃은 이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묘소 옆에서 3년을 머물며 슬픔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23이 되던 해 이이는 드디어 성균관에서 공부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소과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이는 평생 9번의 과거에 모두 장원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구도장원공, 9번 장원한 사람입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에게서 글을 배우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공부를 이어가 결국 조선이 기억하는 가장 뛰어난 학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신사임당이 아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단지 글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어렵고 어렵게 소과를 통과한 아들이 성균관 문을 들어섭니다. 어머니는 대문 앞에서 아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봅니다. 잘 먹겠지. 잘 지내겠지. 몸은 괜찮겠지. 마음속으로는 이미 걱정이 시작됩니다. 성균관의 모습을 조금 더 그려보겠습니다. 성균관에는 명륜당이라는 커다란 강당이 있습니다. 인륜을 밝힌다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유생들이 수업을 듣습니다. 명륜당 앞뜰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동제와 서제라고 부릅니다. 방이 28개, 한 방에 4명이 생활합니다. 식당도 있습니다. 밥은 하루에 2번 식당에서 함께 먹습니다. 도서관도 있습니다. 존경각이라는 이름의 도서관입니다. 말 그대로 경전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나라에서 먹이는 밥이니 잘 먹겠거니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 임금 때 성균관 최고 책임자가 세종에게 직접 글을 올립니다. 학생들 반찬이 남을 뿐이라 오래 기숙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여 병드는 자가 많습니다. 부디 쌀을 조금 더 내려주시어 반찬에 보태게 해 주소서. 이것이 실제로 왕에게 올라간 말입니다.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 식당에서 이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나물 한 가지로 밥을 넘기다가 병이 난 것입니다. 세종은 이 말을 듣고 쌀을 더 지급하라 명합니다. 그래도 형편이 금세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날 밤 잠을 못 이루었을 것입니다. 반찬통에 뭔가라도 담아 아들에게 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지금 자취하는 자녀에게 택배로 반찬을 붙이는 어머니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균관에는 아주 독특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식당에 와서 밥을 먹어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아침밥을 먹으면 반점, 저녁밥을 먹으면 반점, 합해서 하루에 1점입니다. 이 점수를 300점 채워야만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00점, 즉 301입니다. 거의 1년 내내 성균관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유생들이 마음대로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밥을 빠지면 점수가 사라집니다. 몸이 아파도 어떻게든 식당에 나와야 합니다. 이 명분은 월말에 봉인되어 나라에 보고됩니다. 빠진 날이 기록에 남습니다. 몰래 빠져나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고향 어머니가 보고 싶어도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와도 마음대로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균관 유생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유생들이 그냥 공부만 한 것은 아닙니다. 성균관 주변에는 반촌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대학로가 그 자리입니다. 유생들이 공부 스트레스를 풀던 동네였습니다. 조선시대의 대학가였던 것입니다. 조선 후기 기록을 보면 일부 유생들이 몰래 기숙사를 빠져나가 도성 안 유흥가를 드나든 흔적이 있습니다. 비싼 중국산 옷과 신발을 걸치고 다니다가 교관에게 혼난 기록도 있습니다. 성종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선생님을 공개적으로 조롱한 유생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해마다 제주도에서 귀한 귤이 진상되면 성균관 유생들에게도 나눠주고 시험을 치르는 황감제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귤을 나눠주기 시작하면 유생들이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앞다투어 달려가고 죽고 밀치고 빼앗고 조선 후기 한 선비가 이 장면을 보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유생으로서 못하는 짓이 없다고 탄식하면서요. 어느 시대나 사람 사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유생들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조선의 대학생들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꽤 컸습니다. 나라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먼저 글을 올립니다. 집단으로 상소를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청원과 비슷합니다. 그래도 왕이 들어주지 않으면 한 단계 올라갑니다. 식당에 가지 않습니다. 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점수를 스스로 깎아가며 항의하는 것이니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조정에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수단을 씁니다. 짐을 쌉니다. 성균관 유생들 전원이 짐을 싸서 학교를 떠납니다. 텅 비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라의 최고 교육기관이 하루아침에 빈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관이라고 합니다. 세종 임금 때 이 공관 사태가 실제로 벌어집니다. 세종이 궁궐 안에 절을 지으려 합니다. 유교를 배우는 유생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상소를 올리고 밥을 거부하고 결국 성균관을 통째로 비워버립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힙니다. 담당 관리를 보냅니다. 유생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조판서를 보냅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결국 나선 사람은 영의정 황희입니다. 황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유생들이 머물고 있는 각 집을 직접 찾아다닙니다. 한 집 한 집 문을 두드립니다. 제발 돌아와 달라고 청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가 대학생들 자취방을 찾아다니며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그것이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들의 위상이었습니다. 왕권이 절대적인 시대에도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의 목소리는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힘이 가장 극적으로 발휘된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성균관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물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조광조입니다. 1550년 29의 조광조는 진사시의 장원으로 합격하고 성균관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성균관에 들어오자마자 달랐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의관을 정제하고 자세를 절대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도 독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동료 유생들과 깊이 토론하고 나라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성균관에서 임금 앞에 나아가 경전을 강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유생들이 조광조를 대표로 세웠습니다. 200명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실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유생 200명이 조광조를 조정에 천거해달라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중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고속으로 출세합니다. 불과 4년 만에 대사헌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검찰총장 같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조광조는 너무 빨리 달렸습니다. 개혁을 너무 빠르게 밀어붙였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1519년 김효사화가 터집니다. 조광조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퍼지던 날 아침 성균관 유생 150명이 경복궁 궐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밀고 난입하여 통곡하며 항의했습니다. 나중에는 1000여 명의 유생이 광화문 앞에 모여 조광조의 무죄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통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광조는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습니다. 37의 나이였습니다. 그가 사약을 받았다는 소식이 퍼지자 유생들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목 놓아 울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성균관에서 200명의 추천을 받던 그 청년이 궁궐 마당에서 당당히 강의하던 그 유생이 결국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사약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균관에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지, 그리고 그 결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무너졌을지를 생각하면 말문이 막힙니다. 조광조 이후 성균관은 다시 전처럼 돌아갑니다. 하지만 유생들의 기억 속에 조광조는 남아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억이 얼마나 강했는지, 나중에 조광조와 대립했던 인물이 성균관과 관련된 명예로운 명부에 이름을 올리려 하자 유생들이 그 이름을 지워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투표도 아니고 상소도 아닌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표현한 분노였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이제 성균관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날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뒤 성균관 유생들은 점점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국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상소 자체를 금지합니다. 심지어 한글로 쓰인 비판 벽보가 나붙는다며 한글 교육까지 금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연산군은 결국 성균관을 없애버립니다. 100년 넘게 이어진 이 나라 최고의 교육기관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습니다. 그 자리는 사냥과 연회를 위한 공간으로 바뀝니다. 유생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평생 아들을 공부시켜 성균관에 보낸 어머니들은 이 소식을 어디선가 들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다니던 학교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이 사냥을 합니다. 그 어머니들이 느꼈을 막막함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916년 연산군이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중종이 왕이 됩니다. 새 왕과 신하들이 가장 먼저 나선 일 중 하나가 성균관을 되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성균관과 관련된 교육 관례들을 복구하고 건물을 수리합니다. 나중에는 박과 노비까지 내려 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립니다. 떠났던 유생들이 돌아옵니다. 식당에 다시 밥 냄새가 납니다. 아침마다 글 읽는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다시 들어온 유생 중 한 명이 앞서 이야기한 조광조였습니다. 연산군이 학교를 없앤 바로 그 다음 해에 중종이 다시 세운 성균관에 조광조가 들어왔습니다. 무너졌던 것이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도 역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균관이 다시 살아난 뒤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 또 한 명의 인물이 이 학교에 들어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했던 퇴계 이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쓰는 1000원짜리 지폐 앞면에 나오는 분입니다. 이황은 이이와 달리 어릴 때부터 신동 소리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24살에 처음 과거 시험에 응시했다가 3번이나 떨어졌습니다. 27에 겨우 진사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들어갑니다. 34살이 되어서야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천재 이이와 대비되는 노력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황의 삶에도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2번 결혼했는데 2번째 부인이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 아들도 24세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 슬픔을 품은 채 이황은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관직을 오가고
45이 되어서야 성균관의 최고 책임자인 대사성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결국 50살의 고향으로 내려가 도산서원을 짓고 후학을 길러냅니다. 이황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는 어릴 때 혼자 공부를 가르쳐준 숙부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이황의 아버지는 이황이 태어난 지 7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와 숙부 밑에서 자란 것입니다. 그 어머니와 숙부가 어린 이황의 공부를 뒷바라지 했습니다. 그 뒷바라지 끝에 나온 사람이 1,000원짜리 지폐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로 가면 또 하나의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기숙사 방 배정에 정치가 끼어드는 것입니다. 동쪽 기숙사에는 소론 계열 유생들이 삽니다. 서쪽 기숙사에는 노론 계열 유생들이 삽니다. 같은 학교, 같은 밥을 먹으면서 정치 파벌에 따라 생활 공간이 나뉘는 것입니다. 600년 전에도 공부하는 공간 안에서 이미 세상의 축소판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성균관은 조선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나라의 운명이 기울던 1902년에도 성균관 유생 신채호가 매국 음모에 항의하는 상소를 올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신채호가 훗날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로 이름을 남긴 그 분입니다. 마지막까지 성균관의 유생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성균관이라는 공간은 지금 이 땅에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 성균관대학교 안에 그 건물들이 아직도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폐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이 학교와 연결되어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천원 이황은 이 학교 교수, 5,000원 이인은 이 학교 장학생, 10,000원 세종은 이 학교 이사장, 50,000원 신사임당은 이 학교 학부모라는 것입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에 가까운 말입니다. 600년 전 그 마당에서 글을 읽던 유생들이 있었습니다. 나물 반찬으로 밥을 넘기던 유생들이 있었습니다. 부당하다고 느낀 것 앞에서 짐을 싸들고 일어섰던 유생들이 있었습니다. 조광조처럼 이상을 향해 달려가다 꺾인 사람도 있었고, 이황처럼 수십 년을 묵묵히 걸어간 사람도 있었고, 이처럼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공부로 달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생들이 오늘 밥은 먹었는지, 몸은 아프지 않은지 걱정하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들의 마음이 지금 여기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 곁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의 그 안타까움, 그 마음은 조선 어머니들도 지금 이 시대의 어머니들도 같습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 자녀 방 앞에서 귀를 기울이셨다면
그 순간 당신은 600년의 역사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